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15명 장관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에 모두 임명을 끝낼 걸로 보입니다. 자, 15명 중에 야당이 반발해 인사청문 보고서를 합의로 채택하지 못한 후보자는 모두 7명입니다. 자, 과거 야당일 때는 일방적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비판도 했었는데 입장이 바뀌고 난 뒤 이재명 정부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정면 돌파냐, 협치 파괴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합의를 보지 못했는데 임명할 후보자 중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소식 홍지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인사 번복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겁니다.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습니다. 모레까지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국방부, 보훈부,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도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이번 주 15명 장관 전원 임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신임 장관 중 3명도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보고서가 채택된 장관들입니다. 야당 동의 없는 장관 임명 강행, 민주당이 야당 시절을 돌이켜보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국가 전체가 대통령이 사유물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문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어차피 임명될 건데 내가 뭘 하든 무슨 상관 있냐, 이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에 발목 잡혀선 안 된다며 하루빨리 털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강선우 후보자의 소방수로 나선 여당 의원의 이 발언이 오히려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식구, 그냥 들으면 좋은 말이죠. 하지만 들여다보면 보좌관은 식구 같은 사람이라 사적인 심부름을 시킬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무조건 감싸는 듯한 이딴 발언에 여당 내부에서도 이건 너무했다는 취지의 말이 나왔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강선우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의혹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서 갑질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거든요. 식구 같은 개념이 있어요. 식구 같은 사이라 사적인 심부름을 시킬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런 심부름에 불만이 없는 보좌관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의 일이냐 아니면 이게 공적인 일이냐, 이걸 나누는 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지금 보좌진 중에서도 열심히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만이 없이 또 이렇게 잘 해내는 의원도 보좌진도 있고. 삭제되긴 했지만 강 후보자가 마녀 사냥을 당한 것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강 후보자의 예산 갑질 의혹도 통상적인 일이라며 감쌌습니다. 이제 야당 때는 뭐 꼭 그 동일하게 뭐 예산을 깎는 방식은 아니지만 그 부처를 좀 힘들게 해서 자신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은 통상 있어요. 야당은 문수석의 보좌관은 식구 발언에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식구라면 더욱 존중해야 한다. 성추행범이 할 만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에 걸맞지 않는 발언이라는 내부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우리만은 예외라는 차별적 논리를 만드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의원 시절 여성가족부 예산 삭감을 요구하며 적은 사유입니다. 자, 보시면 뭔가 처벌 개념으로 여가부 예산을 깎겠다는 취지로 보이죠. 예산 갑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 심사소위 심사 자료입니다. 기본경비 2개 항목에 각각 30%씩 징벌적 삭감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질의자는 당시 여가위원이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유를 살펴보니 장관 정책보좌관과 기획조정실의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지역 민원을 들어주지 않자 예산 갑질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여가부 장관이던 정영애 전 장관은
강 후보자가 지역구에 해바라기 센터 설치를 요구해 다음 기회에 하자고 하자 화를 내고 예산을 삭감해버렸다며 의원실에가 사과하고 예산을 살린 기억이 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 서부권 지역에 오랫동안 해바라기 센터가 없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변경은 있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장관님, 지원은 없고. 장관님, 예. 숫자가 유지되고 있다고요? 여가위 관계자는 당시 여당인데 식비 같은 기본적인 운영비를 깎자고 한 건 매우 드문 경우라고 했고, 다른 국회 보좌관은 18년간 근무 중 징벌적 삭감은 처음 들어봤다고 했습니다. 국회의 예산 심사 권한마저 갑질의 도구로 이용한 아주 악질적인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 후보자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어제 취임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도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주변 인물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던 과거 글이 논란입니다. 이 보다 못한 내부 친문 의원이 폭발했는데요. 오늘 국회에 나온 최 처장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성혜란 기자입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지난달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7대 기준을 비판하며 올린 영상입니다. 아주 멍청한 기준을 갖다 들이대고 사람을 골랐더니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들 명단을 쭉 봐. 다 문재인 같은 인간들이야. 다 뭐야.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과거 원색적인 비난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을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했고 내란의 근원지가 문재인식 정치라고도 했습니다. 문재인과 친문 세력은 이재명을 제거해야 기회가 온다고 생각한다며 적개심도 드러냈습니다. 2022년엔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장이던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을 향해 삼김 시대에 갇힌 배신자라는 비판글도 남겼습니다. 친문계는 반발했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화가 많이 나고 치욕스럽다며 지켜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최 처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멍청하게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뭐 어떻게 됐다 이런 말씀을 왜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때는 이제 공직에 나오기 전에 이야기라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두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뀔 수 있다며 박 전 시장을 두둔하는 듯한 최 처장의 글도 논란이 됐습니다. 최 처장은 제 글로 상처를 받은 피해자분들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역시나 여당 내에서 더 시끄러웠던 인물이죠. 보수 인사라며 데려온 강준욱 대통령 국민통합비서관이 끝내 물러났습니다. 비상계엄에 이어 5.18을 거론한 발언까지 나오자 버티질 못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불과 4개월 전 나온 책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여권에서도 비판이 거세진 강준욱 대통령 국민통합비서관의 선택은 사퇴였습니다. 강준욱 비서관은 자진 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비상계엄 옹호에 이어 추가로 드러난 5.18 폭도 발언이 대통령실 기류를 바꾼 걸로 전해졌습니다.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출간한 저서에서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언급하며 법원 난입이 폭도면 5.18은 폭도라는 말로도 모자란다고 적었습니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 박찬대 의원까지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더 버티긴 힘들었던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자진 사퇴 안 했으면 저는 파면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논란이 된 강 비서관의 저서는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증 시스템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인사검증 시스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검증의 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태도에 대해서 좀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실은 통합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후임도 보수 인사를 임명할 계획입니다. 강 비서관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던 정규재 전 한국경제주필은 과거에 대해 다 알 수는 없다며 지금으로선 후임을 추천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내란 특검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그동안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에서 합참이 패싱됐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합참에서 작전 내용을 알고 있었고
직접 드론사에도 지시했던 사실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합참 작전본부장이 이 같은 내용을 특검에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선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팀은 닷새 전 이승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소환해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진술을 받았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이 본부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직접 받아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내라고 드론작전 사령부에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참 관계자도 합참도 무인기 작전과 관련된 사안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작전상의 이유로 답변하지 않은 것과 정반대의 입장이 확인된 겁니다. 평양 무인기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 본부장은 또 김 전 장관 측의 무인기 작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김 전 장관이 화를 내며 무인기 투입을 강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북한 평양과 남포 그리고 중부 지역으로 가다 경기 연천에 추락한 무인기까지 진술하는 등 합참 지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무인기 작전에 합참이 배제돼 왔다는 일부 보도들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평양 무인기 작전 내용들은 의장과 작전본부장만 알고 있던 내용이라며 현역 장교들이 합참을 배제했다고 진술해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이 작전을 실행한 의혹을 받는 김용대 전 드론 작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특검은 수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검은 드론사가 무인기의 항적을 조작한 걸로 보고 있는데요. 군용차에 무인기 GPS를 달고 다니며 항적을 조작했다는 의혹입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9일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앞두고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투시켜 북한에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특검은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이 평양에 무인기가 떨어진 지 6일 뒤인 10월 15일 무인기 74호기와 75호기를 띄우겠다는 비행계획 문건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가 74호기였는데 훈련 도중 잃어버린 것처럼 처리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74호기의 비행 경로를 조작해 만들려고 군용 차량에 무인기 GPS를 달고 운행한 정황도 포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사령관도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허위 문서 작성 사실을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 점에 대한 잘못을 처벌받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연히 받을 처벌을 생각하고 있다. 특검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 전 사령관에 대해 영장 재청구 대신 추가 소환을 통해 조사를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그동안 좀처럼 입을 열지 않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대해 정치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며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자신과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을 통보한 날 특검 수사를 비판하고 나선 건데요. 송정현 기자입니다. 내란 혐의 재판 출석 때마다 말을 아껴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에서 소환 조사 요구하면 응하실 건가요? 어제 특검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날은 특검이 김건희 여사와 자신에게 소환을 통보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라며 특검 수사 등을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군인과 공직자가 고초를 겪고 있다며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특검이 김용대 전 드론작전 사령관이나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에 대한 구속에 나선 것과 전 정부 강요들이 특검의 압수수색과 수사를 받는 상황 등을 비판한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참으로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앞으로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건희 특검이 오는 29일로 통보한 출석 요구에 응할지 결정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모레 예정된 내란 혐의 재판은 특검이 빠질 때까지 불참한다는 기조를 유지할 걸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국민의힘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 모실 텐데요. 오늘 지도부와 당내 인사를 향해 격한 발언을 쏟아냈거든요. 손인혜 기자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내부 총재는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당이 사과할 필요도 없다. 뭐 그 당당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내부에다가 그냥 수류탄을 까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내부 총질하지 말라는 장동혁 의원을 저격했습니다. 당 지도부도 격하게 비판했습니다. 당이 혁신안을 고사시키는 경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연시키고 뭉개고 의총 논의도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극우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바로 이런 모습들이 극우 기회주의예요. 혁신안 논의를 위해 이틀 전 열기로 했던 의원총회는 수해 복구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고 내일 열리지만 혁신안은 안건에 안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의원총회가 아수라장이 되는 장면을 만들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윤희숙 혁신안은 폐기되는 수순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당의 한 핵심 인사는 이미 전당대회 국면에 들어간 만큼 혁신안은 다음 당대표에 넘기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전당대회 불출마 쪽에 힘을 실었던 한동훈 전 대표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한길 씨 등장이 영향을 미쳤다는데요. 내일 장동혁 의원 출마까지 이 전당대회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다음 달 전당대회 출마를 두고 막판 고심 중입니다. 당초 불출마에 힘을 실어왔지만 전한길 씨 입당이 변수가 됐습니다. 한 친한계 관계자는 극우 세력을 막아야 한다는 출마 명분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친한계 의원도 전한길이란 변수가 없을 땐 불출마 의견이 많았지만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극우 논쟁이 격화할수록 한동훈 역할론이 부각될 것이란 기대입니다. 장동혁 의원 극우적 발언을 하면서 대표 출마 선언하고 저 김문수 후보까지 이렇게 하니까 당이 이렇게 어려운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하는 또 명분 차원에서의 출마 권유도 많아진 것으로. 하지만 여전히 당선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당내 쇄신 공간이 좁다는 반대 의견도 있어 고민입니다. 당내에서도 출마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는 차라리 지방선거에 아니면 보궐선거에 나가서 좀 성공해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름답지 않게 나갔기 때문에. 내일 장동혁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는 등 전당대회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번 주 후반쯤 최종 결심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네, 윤희숙 혁신위원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혁신안을 던졌는데 별로 진척이 없습니다. 당내에서는 나윤, 장송 실명까지 언급하시면서 쇄신 요구했는데 오히려 내부 총질한다는 비판을 받고 계시던데요. 뭐 지금 다들 3년 남으셨으니까 되게 느긋하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내년 지선도 대단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의원들께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희생과 헌신 이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해요. 좀 물러나셔야 될 때 물러나시는 것이 당을 위하는 길이고 본인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위원장님은 이제 윤 전 대통령하고 절연을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전한기 씨 등장으로 당이 더 그 논란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걱정되는 일입니다. 어제 그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서신을 보면요. 그 굉장히 좀 빗나간 계몽, 그 계엄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여전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이 전한기 씨를 통해서 당내에 계속 전파하고 있고 그리고 당내 일부 중진과 또 전당대회 일부 주자들도 거기 부안회동에서 그것을 옹호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 저희 당으로서는 국민들께 대단히 한심한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을 계속 가지고서는 이 당이 혁신한다, 다시 살 수 있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끊어내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혁신의 첫 단계입니다. 네. 당에서는 다양한 의견이니까 다 포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 다 잘라내면 당에 누가 남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궤변이고요. 그 다양성을 계엄 옹호와 부정선거를 우리 국민이 그 다양성으로 인정했나요?
그 탄핵 판결에서 인정했나요? 우리 법이 그걸 인정했나요? 그것은 인정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이미 판결이 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당내에서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인 자산으로 삼고 계속 광장 세력과 연계하려는 분들이 그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는 어마어마한 해당 행위입니다. 윤희숙 혁신안으로 당내는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그런데 당 지지율은 지금 이제 지지율 나올 텐데 10%대. 국민은 국민의힘 쇄신에 별로 관심이 또 없어 보입니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정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참담한데 10%대 지지율은 국민들로서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 총선, 계엄, 파면 그리고 대선 패배까지 계속 패배와 그 어마어마한 실패가 있었는데도 지금 아무것도 바뀌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그걸 보고 너희에겐 이제 관심도 없어.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죠. 저희가 그걸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정말 그 혁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도 참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근데 지도부 회의 다녀오시고 나서는 몰매를 맞았다는 발언 때문에 화제가 됐는데 지도부에서는 어때요? 혁신안에 대해서 그러면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좀 논의를 해보겠다는 겁니까? 원래는 논의를 하고 그 논의를 한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하기로 약속을 해서 제가 이 직을 맡은 건데 지금까지 흘러온 것을 보면 그런 그 속내가 그게 아니었다는 느낌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혁신안이 비대위 눈높이에 맞으면 좀 논의해보고 이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비대위 눈높이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희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안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국민들께 다시 그 관심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 비대위 눈높이와 혁신위의 눈높이, 다시 말하면 국민의 눈높이하고는 천양지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할 마음이 그다지 있다고 보이질 않고 애시당초 비대위 눈높이가 대단히 낮았던 것으로 보여요. 대단히 낮다는 거는 큰 변화 없이 그냥 전당대회 전까지 약간 티만 내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희숙 혁신안은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뭐 행정적으로는 그렇죠. 행정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김용태 그리고 안철수, 윤희숙의 혁신안은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전당대회 때 혁신을 주장하는 분들, 혁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들이 만약에 당권을 가지게 된다면 지금 용태, 철수, 희숙 혁신안을 기반으로 거기서 이제 시작하게 되겠죠. 윤희숙 혁신안 핵심이 뭐예요? 국민들에게 한 줄로 설명한다면. 한 줄로? 저희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거 고치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럼 실현시킬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방법이 없네요. 전당대회 때 혁신안을 할 후보를 미입니까? 아니요. 그것도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내일 의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의총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제가 아직 100%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총에서 내일 혁신안이 안 올라간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던데.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비대위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제야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혁신안은 혁신위가 내는 것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안 내고 비대위는 그것을 전적으로 수용하든 깎아서 수용하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논의조차 안 한다? 의총에서 논의조차 안 한다는 것은 대단히 염치 없는 일입니다. 전당대회 후보들이 받아줘야 할 것 같은데 후보들도 만날 계획도 있으세요? 저는 혁신을 주장하는 분들, 혁신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들은 마음으로 대단히 강하게 지원하고요. 만날 의유 당연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동훈 전 대표 출마를 고심한다고 하던데 출마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다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번 전당대회? 그분이 지금 혁신과 극우의 전선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저는 나오면 도움이 된다고 분명히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동훈 대표도 제가 말한 당을 이 지경으로 만든 8대 사건의 이관왕입니다. 거기에 대한 진솔한 사과를 먼저 하는 게 먼저지요. 이관왕이 뭐예요? 당 게시판 문제를 오래 끌므로 해서 계엄 직전에 당을 내분으로 무장 해제시켜 놓은 잘못 그리고 비례공천 원칙이 당의 국민 통합의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저버리고 저 일정 지역을 우대하지 않고 또 똑같은 사람에게 비례를 2번이나 주는 오랜 관행을 어긴 것. 저는 그 이관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총선의 분위기를 망친 것에 대해서는 당원들께 진솔한 사과를 먼저 하시고 털고 그다음에 이 혁신의 기치를 높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괴물급 폭우는 지나간 자리마다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물에 잠기고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고 공무원들은 초비상이었던 그제 야유회에 참석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 구리시장이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정신 나간 공직자라며 질타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음악 소리에 어깨를 들썩이며 앞으로 나오는 남성. 백경현 구리시장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노래도 부릅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주변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몸을 흔듭니다. 탁자 곳곳에는 술병들이 놓여 있는 게 보입니다. 그제 강원도 홍천군에서 열린 구리시 봉사단체의 야유회에 백 시장이 참석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날 구리에는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 도로 4곳이 잠겼고 한때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시 공무원들도 피해에 대비해 비상근무 중이었습니다. 구리시 홈페이지에는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라, 시민으로서 창피하다는 비판글이 빗발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백 시장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그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랍니다. 시민 요청으로 해당 야유회에 20분 정도 참석했고 술은 마시지 않았다며 그제 오전까지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고 해명한 백 시장은 결국 오늘 사과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던 시민 여러분과 재난 대응에 고생하던 현장 직원들 마음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백 시장은 어떤 질책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극한 폭우의 후유증이 시작됐습니다. 바다와 댐 주변이 떠내려온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치워도 끝이 없는 현장,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거대한 쓰레기 섬이 생겼습니다. 이번 폭우로 영산강에서 떠내려온 것들입니다. 부러진 나무가지에 깨진 수박, 큼지막한 타이어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배들은 쓰레기를 헤치고 겨우 지나갑니다. 해안가엔 영산강에서 떠밀려온 쓰레기들로 가득한데요. 쓰레기를 담은 포대자루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는 목포에서 6km가량 떨어진 섬까지 덮쳤습니다. 지금껏 치운 쓰레기만 200톤이 넘지만 여전히 끝이 안 보입니다. 도로변에 쌓아놓은 쓰레기는 더운 날씨에 썩어가며 악취를 풍깁니다. 하루에 아마 10통, 10차 이상을 끌어내도 이치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20일 정도 일을 해야 끝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댐도 거대한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남한강과 북한강 상류에서 쓰레기가 밀려온 겁니다. 일대를 가득 메운 쓰레기 위로 새들이 돌아다닙니다. 1000톤 정도로 체크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일주일에 훨씬 넘어가. 경남 사천 앞바다에도 강을 타고 내려온 쓰레기가 떠다닙니다. 쓰레기는 이웃한 남해와 하동군까지 퍼졌습니다. 조업에 나서야 할 어민들도 양식장도 모두 손을 놓았습니다. 쓰레기가 섬덩어리처럼 밀려 내려오더라고요. 지금 온 바다가 다 엉망입니다. 지금 어민들도 지금 배가 못 나가잖아요. 쓰레기가 나가면 쓰레기가 배에 감기고 이러니까. 비는 그쳤지만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산사태 피해 속에서 목숨을 건 구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웃을 구하기 위해 흙탕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든 시민들의 이야기 홍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센 비가 오는 가운데 여성이 대피길에 나섭니다. 발이 푹푹 빠져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길은 엉망입니다. 밀려드는 토사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자 이웃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선수대가 나가고 흙탕물에 지금 나는 지금 어쩌노. 사람이 오면 실려갈 정도다. 자기 올 수 있겠나 위험한데. 전화를 받은 주민. 흙탕물이 연신 밀려오는 길을 뚫은 끝에
여성을 구조했습니다. 주민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얼굴 공개를 사양했습니다. 전화가 막 몇 통화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바로 막 달려왔죠. 막 진짜 한강 폭포수예요. 막 친구가 있으니까 와야죠. 주유소 뒤편에서 토사와 나무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도로를 달리던 자동차 한 대가 그만 토사에 묻혔습니다. 망치와 삽을 들고 구조에 나선 주유소 직원들. 10여 분간의 사투 끝에 문을 뜯어 일가족 4명을 구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가 들렸고 빨리 구해야 됐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또 다른 마을에선 20대 손자가 집 밖으로 튕겨나온 95세 할머니를 얻고 700m를 뛴 끝에 결국 살려냈습니다. 딱 업고 뛰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살면서 처음 겪는 일이니까. 극한 호우와 산사태 속에서도 소중한 생명을 지켜낸 용감한 시민들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향해 총구를 겨눈 충격적인 사건.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남성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구속 전 영장 심사도 포기했습니다. 먼저 김세인 기자입니다. 자신의 생일날 직접 만든 사제 총기를 아들에게 발사해 살해한 60대 남성. 오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추궁에도 범행 동기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데 경찰이 관련한 내용을 물으면 그 질문은 넘어가자며 사실상 동기에 대한 진술을 거부 중입니다.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성은 20년 전 유명 뷰티 사업가인 아내와 이혼했는데 경찰은 남성과 아들과의 불화와 이혼에 연관성이 있는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남성은 범행에 쓴 사제 총기를 만든 목적을 두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만들어 보관 중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다음 날 낮 12시에 작동하게 만든 발화 타이머와 인화물질 설치 목적을 두고도 생을 정리할 목적이었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발화 장치가 작동됐다면 큰 피해가 났을 걸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범행 동기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한 검토에도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네, 60대 남성이 직접 만든 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 아직까지 범행 동기를 포함해 궁금한 점 많이 남아있는데요. 경찰 프로파일러 출신인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며느리가 손주가 보는 앞에서 죽였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생일 파티 도중이었거든요. 이거 어떤 심리라고 봐야 합니까? 일종의 이제 목격자를 남기는 범죄입니다. 네. 자신의 어떤 분노를 봐줄 목격자가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이 범죄 행위를 보여주려고 하는 일종의 표현형의 범죄일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다수 나타납니다. 그 목격자를 남김으로써 본인이 얻는 건 어떤 거길래 그렇죠? 본인이 정당하고 이 행위가 내가 정당한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 일종의 징벌적 아니면 뭔가 벌을 주는 느낌으로, 왜냐하면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예를 들면은 뭔가 자신한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벌을 주는, 일반론적으로 이런 형태의 대리폭력 같은 경우는 그런 심리가 나타납니다. 또 궁금한 게 경찰이 동기를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갑시다. 동기를 꽁꽁 감추고 있는 이 속내는 뭘까? 보통 이런 범죄가 자신의 자존감과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존감을 낮췄던 사람들한테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그걸 높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기를 노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그 내적인 감정을 감추고 있는 이유가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 그러니까 이혼을 했다는 사실도 알려졌고, 그리고 그 이혼한 그 아내 같은 경우에는 뷰티 업체 대표라고 알려졌거든요. 굉장히 성공을 한 삶을 살고 있고 또 자식과도 관계가 좋다고 알려졌는데 이런 부분과도 연관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글쎄요, 이렇게 표현은 그렇지만 열등감이랄까 아니면 이 사건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어떤 그 여성에 대한 부러움과 열등감이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경우는 다른 사례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아들을 죽였을까?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나타나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진술들이라든가 기사 같은 걸 보면은 그 어머니죠, 부인이죠. 상당히 아들을 아꼈다. 그러니까 보통 가장 아끼는 것을 해치고 망하게 상처를 입히면은 당사자가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그 고통받는 것을 노린 범죄라고 하면은 설명이 어느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자신에게도 고통이 될 수 있는데도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쉽게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관계성 범죄에서 나타나는 거죠. 네. 자기를 해함으로써 결국은 이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 사람의 어떤 심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 남성이 범행 다음 날 정오쯤에 폭발이 터지도록 자동으로 이렇게 설계를 또 해놨잖아요. 이게 아들 집도 아니고 자기 집에 이런 폭발물을 설치한 이유가 뭘까요? 그 집의 소유가 아마 그 전부인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자신의 어떤 행위를 다 정리하는, 제가 앞서 리셋 증후군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 정리하고 떠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가져 나온 어떤 뭐 캐리어라든가 가방 같은 경우도 사실은 속에 별로 의미 있는 물건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얘기하듯이 가장 사람이 적은 12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고기만 정리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장 많이 가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반경만 정리하면 된다. 예. 근데 그것이 주민들한테 피해 줄 거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할 정도의 어떤 심적 여유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 그 60대 남성의 심리 상태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이게 조금 불편하실 수 있지만은 약간 뭐 과업으로 안수했다? 완수했을 경우는 상당 부분 일종의 약간의 심리 상태가 약간 줄어든다고 할까? 식는다고 할까? 이런 상태.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은 심리 상태가 고요한 걸 요구하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경찰도 이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동기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 입을 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감이, 그러니까 라포라고 하죠. 보통은 이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남성, 나이대 비슷한 사람들을 투입을 해갖고 그 어떤 감정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얘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그겁니까? 직접적으로 아들이나 부인에 대한 얘기가 아닌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 대한 얘기를 조금 풀어나가면서 동기를 찾아내는 방법이 가장 유력한 방법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우석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쓸 수 있는 1인당 최소 15만 원의 소비 쿠폰. 여러분들은 어디에 쓸 생각이십니까? 우리 가게에 쓰세요. 소상공인들 바빠지고 있습니다. 광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전통시장. 소비 쿠폰으로 장을 보는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소비 쿠폰 돼요? 네, 됩니다. 네. 저 목살 한 근하고 국거리 반근 주세요. 어제 신용카드로 신청한 시민들은 오늘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과일도 좀 몇 가지 사고 지금도 빙수도 하나 더 먹고 가려고 여기 온 길에. 커피 사고 그다음에 먹는 거 소고기 사고 싶어요. 소고기 먹고 싶어요. 신청 첫날인 어제 전국에서 698만 명이 소비 쿠폰을 신청했는데 지급 대상자의 13.8%에 달합니다. 지급 금액은 1조 2,722억 원입니다. 상인들은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붙이며 손님 유치에 분주합니다. 장사가 좀 잘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게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은 차츰 나아지지 않을까요, 경제가? 배달 주문을 받는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달앱에서 대면 결제를 설정해 사용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솔직히 뭐 배달 어플 이용해서 주문을 많이 주시니까 이 쿠폰으로 주문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소망? 그냥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소비 쿠폰은 전통시장이나 동네 마트 외에 학원이나 의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시고 만약에 그 금액만큼만 쓰고 싶으시다면 제가 볼 때는 부토수 정도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교육비나 미용시술 등에 쓰이는 것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휴대폰 교체하실 분들은 오늘부터 잘 따져보시면 혜택이 쏟아집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통신사 보조금이 무제한으로 풀리기도 했습니다.
이 고객 유치전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폰 사면서 현금도 받을 수 있다지만 또 세상에 공짜는 없죠. 따져보셔야 할 대목도 있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입니다. 지난 1월 출시된 출고가 115만 원인 삼성 갤럭시 S25의 가격을 묻자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할인이 73만 원이 들어가요. 50만 원. 고객 6만 원 할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단통법이 있을 때는 여기 없었죠. 일부 유통점에서는 특정 요금제 가입 조건으로 출고가 230만 원인 최신 기종 갤럭시 Z 폴드 7을 100만 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이른바 성지라고 불리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선 고가 요금제 가입 조건으로 핸드폰을 무료로 받는 공짜 폰은 물론 오히려 현금을 돌려받는 마이너스 폰까지 등장했습니다. 자, 우리가 빼주는 거 있죠. 같이 해서 빵 처리했잖아요. 이파사파. 좀 많이 빼준 거잖아요.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와 추가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보조금 무한 경쟁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겁니다. 굉장히 쉽게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요금제나 이런 제약사항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저 또한 당연히 활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만 파격적인 할인을 위해선 대부분 고가 요금제 장기 약정이나 부가 서비스 가입이 필수 조건으로 붙는 만큼 계약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자칫 과열 경쟁으로 소비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방통위는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뉴스도 준비했습니다. 근육을 키우거나 디스크 아토피 치료에도 쓰이는 스테로이드. 잘못 쓰면 부작용이 심각한데요. 자, 아무런 멸균 장치도 없이 무허가로 오피스텔에서 불법 제조해 팔아온 모자가 적발됐습니다. 김동하 기자입니다. 냉장고 안에 약병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성이 병뚜껑을 열고는 주사기로 약을 소분해 담고 밀봉합니다. 라벨도 새로 붙입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 쓰이는 스테로이드 약물을 불법 제조하는 현장입니다. 이건 멸균이 다 깨진 상태예요. 이건 구매자들 받으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이게 3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는 오피스텔에 작업장을 차려놓고 해외 직구로 들여온 스테로이드 원액을 재포장해 팔았습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스테로이드 약물을 불법적으로 판매해온 겁니다. 지난 4월까지 2년여 동안 SNS를 통해 판매했는데 2만 3천 개, 12억 4천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구매자는 1,800여 명에 달합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대금은 모바일 상품권을 받거나 무인 택배함을 이용해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특히 불법 제조한 스테로이드는 세균 감염과 면역체계 파괴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잇따릅니다. 식약처는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근육을 키우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허가 의약품이 음성적으로 판매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동하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집을 거래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기를 당하실 수도 있는데요. 집을 구하겠다고 연락이 오면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집을 둘러보게 해 계약금까지 보고 보냈는데 알고 보니 엉뚱한 빈집이었습니다. 계약금만 받고 잠적해온 사기단이 검거됐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건장한 남성을 애워싸고 체포합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올리고 계약금을 가로챈 사기범 일당입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저렴한 부동산 매물을 올린 다음 집을 보고 싶다는 피해자들에게 출입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집을 둘러보게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계약 의사를 밝히면 계약금을 받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둘러봤던 방은 다른 중개업자의 매물로 사람들이 살지 않는 빈 방이었습니다. 부동산 물건은 여러 중개업소가 동시에 취급한다는 점을 노려서 사기단이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비밀번호를 취득했을 거라는 게 업계의 의심입니다. 상선으로부터 매물 주소, 공동현관 및 세대 출입문 비밀번호를 제공받았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50여 명, 피해액은 3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3,800만 원을 한 번에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 보시고 설명해 주시고 연락 주세요. 경찰은 비밀번호를 보내준 조직 윗선을 추적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길가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순식간에 훔쳐 달아난 한 남성이 1시간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출근 시간, 역주행의 신호 위반까지 아찔했던 1시간이었습니다. 홍지혜 기자입니다. 길가에 오토바이를 세워놓은 운전자가 누군가와 얘기하는 사이 흰색 반팔 옷을 입은 남성이 오토바이에 올라타더니 순식간에 도로를 역주행해 달아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쫓아가지만 남성은 정차 명령도 따르지 않고 빨간불에도 도주를 계속합니다. 순찰차가 도주 중인 차로를 막아서자 차선을 급변경해 달아나기도 합니다. 결국 순찰차 3대에 에워싸인 뒤에야 멈춰섭니다. 이른 아침 시간 약 8km에 걸친 추격전 끝에 붙잡은 오토바이 도둑은 50대 남성. 조사 결과 운전면허도 없었습니다. 100km 이상은 밟았으니까요.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의정부역 앞쪽 번화가 쪽이다 보니까 이제 2차 사고도 우려되는. 남성은 바람을 쐬고 싶어 오토바이를 훔쳤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무면허 운전과 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굴욕적인 모습. AI로 만든 이 가짜 영상을 올린 사람,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덮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워싱턴 최주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백악관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 연방수사국 요원들이 들이닥쳐 오바마의 양팔을 붙들고 연행합니다. 흐뭇하게 웃는 트럼프의 모습을 배경으로 그의 단골 유세곡인 YMCA도 흐릅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수갑을 찬 오바마는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갇힙니다. 현지 시각 어제 트럼프가 자신의 SNS에 공개한 45초짜리 영상으로 2016년 두 사람의 회담 장면을 토대로 제작된 AI 영상을 트럼프가 공유한 겁니다. 당시 민주당은 트럼프가 러시아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내통 의혹을 제기했는데 특별검사는 트럼프 측과 러시아의 공모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미 국가정보국이 당시 러시아 스캔들 책임을 오바마 행정부로 돌리며 수사 의뢰를 했는데 미국 현지에서는 트럼프가 이른바 앱스타인 스캔들을 피하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옵니다. It's all been a big hoax. It's perpetrated by the Democrats. 워싱턴 포스트는 억만장자이자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제프리 앱스타인과 연루 의혹을 트럼프가 최대한 피하려고 관련 없는 다양한 영상을 SNS에 공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전 세계가 기습폭우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북아일랜드에선 갑자기 쏟아진 비에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동굴 내부가 30분 만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엄청난 소리와 함께 동굴 안으로 물벼락이 쏟아져 내립니다. 지상으로 이어지는 계단에도 폭포가 쏟아지듯 물이 들이칩니다. 현지 시각 그제 오후 북아일랜드의 명소 마브라치 동굴이 물에 잠겨 관광객 17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기습적인 폭우로 약 30분 만에 동굴 내부가 침수된 건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학교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현장을 겨우 빠져나온 학생들은 옷이 찢겨진 것도 모른 채 대피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1시쯤 방글라데시 공군 소속 전투기가 수도 다카 북쪽의 한 초중고 통합 캠퍼스에 추락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10대 학생과 교사 등 최소 31명이 숨지고 170명 넘게 다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যখন বের হইছি দেখি যে যেখান দিয়ে আমরা সিঁড়ি দিয়ে ক্লাসে উঠি সেই সিঁড়ি জায়গাটা পুরোটা পুড়ে গেছে আর সিঁড়ির ওই পাশে 방글라데시군은 구형 전투기가 이륙 직후 오작동을 일으켜 추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오늘 하루를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일본 정치권의 극우 성향 인사들이 잇따라 국회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한국을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 이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건데요.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입니다. 거리에서 연설 중인 정치인. 그런데 갑자기 한국인 비하 단어를 언급합니다. 憲法分かってないアホだバカだチョンだとチョンだって言ったらダメだごめんなさい 조선인 비하 단어를 서슴없이 쓰고 사과도 장난스럽게 하는 이 사람은 극우 참정당 대표입니다. 대놓고 외국인 혐오 발언을 하지만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기존 2석에서 15석까지 의석을 늘리며 단독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수준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했습니다. 혐한 발언을 일삼아온 작가도 의회에 입성했습니다. 과거 방송 등에 출연해 한국인을 쓰레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はっきり言う。もう韓国人はおかしい。誇りはないし恥はない。人間のクズやね。 도를 넘는 혐오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日本人を生き殺す。あるいはもっと驚しいね。日本の女性に対して性的暴行を加える。 젊은 지지자들은 이들을 진정한 보수라고 평가합니다. ルールを守らない方々が結構増えてきてるなっていうのは思ってる方ってすごく多いと思うんですよ。 일본 게이자이 신문은 외국인에 대한 불안감을 극우 세력들이 이용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법원이 오늘 대북 송금 사건 재판도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 5개가 모두 중단됐습니다. 자, 새로 취임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도 관심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도 멈췄습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 기일을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결정으로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재판이 모두 멈췄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재판은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 연루 의혹이 제기된 성남FC 사건에서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기업 관계자들 재판에선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빠지게 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취임 첫 지시로 재판에 참여 중인 수사검사들을 원대 복귀시키는 걸 검토하라고 한 겁니다. 성남FC 사건 재판은 부산지검으로 발령이 난 수사검사가 재판 날마다 1일 직무대리 형식으로 재판에 참석해왔습니다. 정 장관의 지시를 놓고 검찰 내부에선 수사검사의 재판 배제가 범죄자의 유죄 판결을 더 어렵게 만들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성일환 기자와 열한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무회의가 보이는데 뭐가 발적이에요? 네, 바로 군기입니다. 오늘 신임 장관 9명이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했죠. 이 첫 출근한 장관들 군기가 바짝 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요? 한번 볼까요? 열심히 뭔가 공부를 하네요. 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모습이죠. 유임된 송미령 농림부 장관의 명함도 건넸고요.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회의장 한 바퀴 돌면서 일일이 인사했습니다. 전임 정부 장관과 만난 신임 장관들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을까요? 정성호 장관, 전임 정부 유인촌 장관과 인사한 뒤 서둘러 넥타이를 풀던데요. 최근 폭염 탓에 국무회의 전원 노타이 회의로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전임 정부 장관과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군요. 아무래도 첫날이니까 좀 어색하겠네요. 네, 이 대통령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은데요. 이 분위기를 풀기 위해 이런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장관님도 간단한 소회 인사 말씀을 한 번씩 듣고 하는 게 어떨까요? 너무 썰렁하죠.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통신도 대통령님 과기술정보통신 어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얼굴을 잘 모르고요. 신임 장관들 오늘의 긴장감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인데
뭐가 다음에? 미뤄졌어요, 뭐가? 네, 바로 여름 휴가입니다. 이 이진숙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여름 휴가를 먼저 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이 이를 반려했다고 먼저 밝혔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재난기간에 재난을 담당해야 하는 기관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휴가가 반려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아니 여름 휴가는 사실 뭐 가야 될 것 같은데 휴가 일정을 뭐 잘못 잡은 거예요? 네, 다들 많이들 계획하고 계시죠. 지난 금요일에 이 위원장이 오는 25일부터 일주일간의 휴가 계획 낸 건데요. 하지만 그 즈음 폭우가 있었죠. 이 위원장이 휴가 내기 하루 전 집중호우에 대비해 풍수의 위기 심각경보가 발령되기도 했고요. 재난방송 컨트롤타워인 이 위원장의 휴가, 강훈식 비서실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반려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공개까지 한 건 또 최근 국무회의 배제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 자, 뭔가 김문수 전 장관, 송원석 비대위원장 같은데 어디서 마주쳤나 보죠? 네, 두 사람 오늘 이 수해 복구 돕기 위해서 이 충남 예산을 찾았는데요. 송 비대위원장 반가움보다는 조금 어색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가만히 있어.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 여기 딴게 학과이나 이쪽으로 이장이 배정해 주는 데로 가자. 후보님 먼저 가시죠. 우리 갈게요. 네. 이장님 어디 가셨나요? 네, 결국 따로 봉사한 건데요. 이후에 김 전 장관이 당 지도부 봉사 중인 곳으로 옮겼지만 마주치고도 대면대면한 상황 연출됐습니다. 혹시 지도부가 특정 후보 도와주는 거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로 같은 데 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의 방문이 먼저 결정됐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의 강승규 의원, 김 전 장관 측이 가도 되는지 물었다고 해명까지 했습니다. 예민한 상황이라 전당대회 때 저런 오해 쌓을 필요 있냐 얘기가 나오겠군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도부가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편향됐다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아는 채 하기도 모르는 채 하기도 어렵게 된 건데요. 전당대회는 다가오는데 당 안에선 서로를 향한 오해와 불신만 쌓이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열한야랑이었습니다. 절기상 가장 덥다는 대서답게 찜통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덥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폭염특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장됐고요. 단계도 폭염경보로 격상된 곳이 많습니다. 밤까지도 더위가 이어지면서 서울 25도, 체감 28도로 나흘째 열대야도 이어집니다. 서울 외에도 열대야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3도, 광주와 대구 35도까지 오르겠고요. 나날이 기온이 올라 주 후반에는 서울도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도 무더위 속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립니다. 오후 한때 내륙 곳곳에 5에서 30mm 예상되는데요. 소나기 특성상 일시적으로 강하게 내리거나 돌풍 벼락과 함께 요란하게 올 수 있습니다. 목요일에도 동쪽에 소나기 예보 있습니다. 수시로 내릴 집중호우 가능성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